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입니다. 2급의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잘 습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연구의 기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상담 연구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상담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어떤 접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학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학의 의의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과학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과학은 지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관찰하는 것. 그쵸? 여기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단어들이 중심 단어예요.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중심 단어가 과학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요. 또 파란 색으로 나와 있죠?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실험을 통해서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학은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원인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반복된 검증을 거쳐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일반화하는 거다. 과학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을 증명하고 그래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서 반복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일반화를 이뤄내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뭐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에 과학과 철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을 보면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고 논리적 경험주의,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어떠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경험적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증주의는 뭐예요?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해서 반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한다? 어떠한 발전을 이뤄낸다. 이론의 발전을 이루어낸다라는 거고요. 과학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지식인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 여기서 보시면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고요. 상담자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상담자 하면 보통 우리가 임상, 실습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접목이 된 거예요. 두 개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상담 훈련이나 임상심리학자 훈련에 큰 영향을 준 기류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그 지식인에 보시면 상담 활동에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과학적 기초와 적용. 이것이 같이 접목이 되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개념이 뭐냐면요. 반드시 연구를 하는 과학자를 생산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담자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보다는 다른 상담자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내담자를 만났어요. 내담자를 만나면 가설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상담자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죠. 이건 기출로 종종 나오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큰 3번에 과학적 연구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현실 세계라고 하는데 이건 변수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중요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심리적인 어떤 구인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이 있고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념의 의 한번 보면요. 개념은 일정하게 관찰된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려요. 이게 이제 연구 과정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개념을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효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겠다. 그럼 효가 뭐냐? 개념적으로 정의 내리고 그래서 뭐 어버이에게 섬기는 돌이다.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요. 조작적인 정의가 내려지고 나면 이것이 측정이 가능하게 돼요. 이게 이제 현실 세계와 접목되는 거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의 개념 밑에 동그라미 디귿이 있죠. 그걸 한번 보면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개념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현실 세계와 접목시킨다. 변수로 그것을 측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이내에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개념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 또는 현상 등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예컨대 효에 대한, 효라는 개념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나면 중요한 게 이 조작적 정의예요. 이것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이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을 중요한 특징이 측정 가능하도록이에요.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켜서 정의하는 것. 이게 중요한 단어죠. 조작적 정의의 중요한 단어.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시켜서 정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점 첫 번째를 보시면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그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대체하거나 지수로 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시면 한 구인에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그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예컨대로 나와 있죠. 신앙이라는 구인이 있어요.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컨스트럭트, 심리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신앙이라는 구인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참석 횟수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은 횟수, 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 연도 이런 것들로 이런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자마다 다 다르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신앙 하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참석한 횟수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은 횟수 한 번 다 읽은 횟수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연구자마다 보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겠죠. 조작적 정의는. 점 세 번째 보시면 조작적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관찰 가능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의 수행이 쉽다.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가 내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조작적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건 연구자마다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연구자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의 연구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그 연구에 있어서 그 심리적 구인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같은 데 보시면 조작적 정의들을 보통 이렇게 내리죠. 뭐 내가 신앙심 이라는 것을 연구 주제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슨 척도에서 나온 어떠한 점수 이거를 가지고 신앙심이라고 나는 정의 내리겠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논문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의 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숫자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변수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개념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의 변수의 의의를 한번 먼저 보면요.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 측정 가능하게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변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죠. 변수의 종류 첫 번째 보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매개변수, 외생, 왜곡, 억압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립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를 보면요. 원인을 가져다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원인 변수라고도 하고요.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예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종속 변수는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 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통제 변수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매개 변수, 뭐 외생 변수, 왜곡 변수, 억압 변수 이런 것들이 통제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두 변수의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근데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외생 변수. 왜곡 변수는 정반대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하는 변수. 억압 변수는 완전히 두 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제 변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 봐요. 상담자 연령에 따른 내담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독립변수,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예요? 상담자 연령이겠죠. 연령에 따른이니까. 그죠? 이게 독립변수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상담자 연령을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부터. 그럼 이 연령에 따라서 내담자 만족도, 이게 종속변수죠. 종속변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독립변수고 종속변수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 외에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성, 사는 지역, 뭐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내담자 만족도나 이런 것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보통 하죠. 그런 건 통제하고 이게 여기에 미치는 영향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매개 변수라는 걸 또 둘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보통 이제 도형으로 그리면 모형으로 그리면 상담자 연령, 만족도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매개 변수는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령이 뭐
이 사람의 뭐 어떤 변수, A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변수, 그럼 얘가 매개 변수가 되죠.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이기도 하고 종속 변수에는 원인 변수가 되는 거. 이런 게 매개 변수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모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조절 변수라는 게 하나 또 있는 거 아시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조절 변수는 보통 모형을 이렇게 그리죠. 그죠? 매개 변수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요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걸로 조절 변수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고, 나머지도 개념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변수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이론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상담자 연령에 따라 내담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상담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담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 발견해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셔서 큰 2번에 연구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에 연구의 개요를 한번 보면요. 1번 연구의 목적. 우리가 연구를 왜 하냐? 연구를 하는 이유는 1번에 보고, 기술, 설명, 예측입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것, 뭐 실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기술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이라고 하면은요, 연구에서 설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인과관계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에서 설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은 이론의 기초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동그라미 1번에 상담 기법 효과에 대해서 상충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 밝혀내야 되겠죠. 2번에 현행 주요 상담 기법이 최근 연구 동향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되고, 3번에 새롭게 고안한 상담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전파하고자 한다. 4번에 상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상담 효과 연구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연구의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 경험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경험주의적이라는 방법은 어떤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구 방법은. 그래서 어떤 이론적, 추상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험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3번에 종합과학적인,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구의 특징,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그것의 특징은 요 이제 앞에 개념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연구라고 하는 건 재생 가능해야 되는구나. 경험성, 그 다음에 객관성, 간주관성, 체계성,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연구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 그죠?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구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뭐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전한 감각기관을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상이 일치하는 것. 너와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같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성의 점 두 번째를 보면, 동일한 실험을 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관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 등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성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표준화된 도구가 발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같이 일치하게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떤 도구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간주관성이 있습니다. 간주관성은 상호주관성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한다. 내가 이해한 거 타인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틀, 순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연구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런 재생 가능성, 경험성, 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것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 제목을 우선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이 앞에 있는 이 파란색 그 앞에 제목 있잖아요. 그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설명으로 뭐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내라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연구와 윤리 문제입니다. 연구와 윤리를 보면 사실 요즘에 이제 윤리 문제가 꼭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윤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윤리. 첫 번째 기억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연구 내용에 있어서 윤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야 하는 게 뭐냐 보면 연구 대상은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된다. 그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 과정상에서 윤리 문제는 어떠한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 그죠? 인간 연구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의 효과 그럼 그 신약 개발을 뭐 누구는 약을 투여하고 누구는 투여하지 않고 뭐 다른 약을 투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작을 가하잖아요. 이런 조작을 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연구활동 중 습득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 문제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보장하는 것들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연구 결과의 책임, 이익이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윤리적으로 잘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윤리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무피해, 이익, 자율성, 신용. 무피해는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고요. 이익은 인류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해야 되는 거. 자율성은 피험자의 자발적인 의사, 선택이죠. 그 다음에 신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기만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시 불가피하게 기만이 사용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과 자료 수집을 마친 후에 디브리핑, 사후 설명이죠. 디브리핑은 사후 설명을 통해서 피험자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윤리의 일반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식인에도 연구윤리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지된 동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연구에는 위험과 이익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험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대해서 동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피험자는 참여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동의는 뭘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참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디브리핑, 사후 설명에 대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브리핑을 한번 보면요.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의 의도 등을 숨기거나 속이고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실험 참여자에게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디브리핑이에요. 사후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구 특성상 기만이 사용되는 게 이 기만이 인정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구 특성상 기만의 사용이 정당화된 경우 연구자가 실험 혹은 자료 수집을 마친 후 기만의 불가피성,
기만으로 인한 오해나 불쾌감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 디브리핑이 허용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가 연구 문제가 너무나 중요할 때 이 디브리핑이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중요해 이 연구 문제. 이럴 때는 기만이 좀 허용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기만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사후에 완전하게 내가 잘 알려주겠다. 완전하게 디브리핑 해주겠다 라고 하면 기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에 기만이 꼭 필요함이 증명된 경우예요. 연구에 기만이 꼭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속이는 게 꼭 들어가야만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게 꼭 필요함이 증명됐을 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연구자가 그 후에 일들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기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폐가 판명되어도 이제 이게 은폐됐구나. 이게 좀 속임이 있었네 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도 나중에 참가자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스스로 그 모든 자료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런 기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만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예요? 디브리핑이죠. 디브리핑이 이런 기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몬트의 기본 윤리 원칙.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죠. 인간 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구 결과와 이익과 부담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 연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크게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연구 문제 형성이에요.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고 나면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연구를 설계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요. 조작적 정의. 용어 정의. 그러니까 용어 정의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논문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구 문제 가설 설정하고 여기 이제 용어 정리 같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연구를 설계하고 그러고 나면은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 나서 자료를 분석하고 내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연구 진행 전체 과정의 그림을 갖고 계시고 이 각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연구 문제를 형성하는 거에는 뭐예요? 주제. 나 연구 주제. 여기 또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연구 주제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이런 것들 주제 들어가고 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런 거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그것이 나온 이론적 배경 그것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론적으로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설 설정이죠. 이 가설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A이면 B다 이렇게 또는 A 할수록 B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 같은 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시면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이다. 둘 이상의 변수라는 게 뭐예요? A와 B, 이게 변수죠. 그러니까 A이면 B다. 이 둘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죠. 요 관계를 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진술이에요. 이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그거를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잠정적인 진술이 되는 겁니다. 니은의 가설은 확률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디귿의 가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런 단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확률적이다.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추계성이라고 표현해요. 추계성.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D번의 뒷부분을 보시면 실증적인 확인을 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리을의 간단, 명료, 계량화. 미음의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해야 되고요. 비읍의 가설은 보통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형태로 표명이 되고요. 시옷의 어떤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응, 윤리성, 창의성, 실용성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역 보시면은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읍의 연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 가능성,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설은 어떤 명확하게 표현돼야 되니까 명확성,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니까 구체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설의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니까 상호 관련성,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에 나와 있죠. 가설의 조건, 명료, 한정, 가치 중립, 검증 가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 설계에 들어가요. 그렇죠. 연구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 설계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언제 할 거냐, 시기, 연구 방법은 무엇으로 할 거냐, 뭐 면담으로 할 거냐, 설문조사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설은 그럼 난 뭐 어떻게 검증하겠냐, 양적 연구로 검증하겠냐, 뭐 뭘로 하겠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구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들어갑니다. 자료 수집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 관찰로 하겠다 나는. 아니면 난 어떻게 하겠다, 질문지를 활용하겠다. 나는 면접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서 내가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료를 분석합니다. 내가 이제 정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죠. 자료를 분석할 때는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자료의 분석은 연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설정된 가설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다. 뭐예요? 내가 요 수집한 자료가 내 가설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한번 보시면요. 기억에 보고서의 작성은 연구 결과를 연구되고 있는 영역 내의 동일한 현상, 동일한 조건이면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느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예요. 보고서는 일반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내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일반화하는, 그래서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문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 범위 등의 연구의 의의를 나열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구 세팅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에는 뭘 쓰냐? 디귿에 보면 서론에는 이런 걸 쓴다.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연구 가설은 어떻게 작성한다. 미음의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그 다음에 비읍의 연구 결과는 가장 객관적으로 작성되는 곳이어야 된다. 시옷의 결론 및 논의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결과의 요약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결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가설은 어떻게 표현하고 결과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연구 보고서 전체 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유형을 보면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연구 유형은요,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면 탐색적인 연구가 있고 기술적인 연구가 있고 설명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탐색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설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전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적인 연구가 많이 활용되는 때는 언제냐면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실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적인 연구의 그 예는 문헌 연구, 경험자 연구, 특례 분석 연구 등이 있다. 이 예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문헌 연구라고 하는 기존의 문헌을 연구하는 거고, 경험자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전문가의 의견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거 될 수 있죠. 그 특례 분석 연구는 뭐 특별한 사례에 대한 연구죠.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표적 집단 면접, 뭐 역사적인 어떤 연구, 사례 연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기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횡단 연구, 종단 연구가 들어갑니다. 설명적 연구다라고 하는 거, 설명,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였어요? 인과 관계였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설명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점 첫 번째 보시면 기술적 연구 결과의 축적을 토대로 어떤 사실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다. 그래서 점 두 번째 보시면 Y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연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구에 대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에 나와 있는 문헌 연구법. 연구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헌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그 왜 탐색적 연구에 나와 있는 문헌 연구법이죠.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 연구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요, 이미 발표된 연구의 결과나 역사적인 문서를 수집해서, 그죠?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헌 연구를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것이 그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1차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 2차적 자료는 그것을 어떤 서술한, 그 경험한 사람들의 사실을 어떤 뭐 글로 서술해 놓은 것, 이것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2차적 자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문헌 연구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어떠한 연구법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문헌을 연구하는 것의 장점 보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냥 문헌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뭐 그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자료를 해석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요. 문헌이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적인 연구가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차원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차원에 따라서 연구를 어떻게 나누나 보면요, 첫 번째가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 이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횡단과 종단 연구. 그쵸? 이것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이다. 그래서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횡단. 2000년도. 근데 2000년도에 연구 수행하는 거. 이게 횡단이죠. 2000년도에 10대, 20대, 30대, 40대의 연구를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10일 날 내가 한 번 딱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해서 10대 100명, 20대 100명, 30대 100명, 40대 100명에 뭐를 할까요? 뭐 흡연에 대한 어떤 뭐 개념, 뭐 이것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연구를 내가 실행하겠다. 이게 이제 횡단 연구라고 하면, 종단 연구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1900년도, 1950년도, 2000년도, 2050년도,
뭐 3000년도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번 수행해요? 요 20대, 지금 20대니까 요 한 집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여러 번 한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종단 연구예요. 그래서 이런 횡단과 종단을 보면요. 이제 이 개념을 갖고 보시면 횡단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 그쵸? 다수의 분석 단위,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표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대를 내가 다 연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10대를. 그러니까 10대에 100명만 내가 추렸어요. 이게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 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측정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 정태적인 연구이다. 한 시점. 종단 연구는 둘 이상의 시점. 그쵸? 그 다음에 표본 연구고 이건 뭐예요? 현장 연구예요. 이거는 표본 대상으로, 이거는 현장 연구고, 그 다음에 이건 정태적인 연구. 이거는 동태적인 연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표본이 클수록 좋아요. 표본이 클수록 모집단의 특징을 많이 유사하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좋고 여기는 표본이 너무 크면 힘들어요. 여기는 표본이 너무 크면은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표본을 뭐 1000명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1000명을 계속 추적 조사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표본이 적을수록 좋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 연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구 연구, 여론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종단 연구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동년배 연구, 경향 연구, 패널 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동년배, 코원 연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향 연구, 패널 연구 이 종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횡단 연구에 여론 연구, 인구 연구, 종단 연구에 패널, 종단 연구에 패널 연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향 연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년배 연구 또는 코혼 연구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패널 연구는요. 집단 동일, 주제 동일이에요. 한 집단을 가지고 몇십 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 사는 A라는 지역에 사는 집단의 50명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거, 몇십 년 동안 연구하는 거. 그것이고요. 경향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동일해요. 경향 연구에는 주제가 동일하죠. 여기처럼 주제는 동일한데 뭐가 틀려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 동일이라고 쓰면 더 편하겠네요. 대상이 동일하다.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 여기는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 연구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응답자가 달라져요. 연구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A라는 대학의 A라는 학과 만족도 조사. 이러면 이 학과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면 뭐예요? 주제는 동일하죠. 만족도. 학과 만족도니까. 그런데 대상은 계속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향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널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주제가 동일해요. 주제는 계속적으로 동일한데 여기는 뭐가 동일하냐면요. 그 집단이 동일해요. 집단이 동일한데 이 집단은 동일한데 그런데 동일한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실제 뽑혀지는 그 대상은 달라져요. 여기서는 대상이 동일한 거고 여기 집단만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베이비 붐 세대의 뭘로 볼까요? 삶의 만족도 연구.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연구를 보면요. 자, 집단이 동일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베이비붐 세대 150명에게 삶의 만족도를 검사했어. 2001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베이비붐 세대는 맞는데 대상은 바뀌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에 해당되는 다른 50명 내가 찾아서 또 삶의 만족도를 보는 거예요. 2002년도에 또 다른 50명 해서 내가 삶의 만족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은 동일한데 맨날 뽑히는, 매해 뽑히는 대상은 달라지는 연구. 그게 뭐예요? 코혼 연구, 동년배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대상 동일, 주제 동일, 패널. 경향은 주제는 같지만 주제는 다 같아요. 모든 연구가. 그런데 패널은 대상이 동일하고 경향은 대상이 다르고 동년배 연구는 집단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수집의 성격에 따른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수집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첫 번째가 양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양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에서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연구에 많이 수용이 되고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연역법의 기초에서. 그래서 양적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반화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바탕이 되는 배경은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를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점은 일반화 가능성이 높지만 뭐가 안 된다? 구체화에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케이스마다를 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체 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질문지 연구, 실험 연구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인 인식론을 바탕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질, 본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증거틀을 사용해서 비교적 주관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귀납법의 근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현지 연구, 사례 연구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탐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지식 탐구의 방법이 있는데 동그라미 미음에 나와 있는 과학에 의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구 유형을 보면 사례 연구가 있죠. 사례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 이건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장점은 어느 특정 사상이나 사례에 대한 특례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점은 대표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수 사례를 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그 집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서베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예요. 여론조사 같은 거죠. 장점은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정확성이 커요. 그런데 단점은 획득된 정보가 상당히 피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실험 연구. 이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예요. 이것은 이제 반대되는 것, 대조되는 게 현장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모의 상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의 상담 연구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의 상담을 진행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보통 학회 같은 데 가시면 앞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상담자 대가분이 나오시고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자원해서 상담을 받는 그런 모의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의 상담 연구는 관찰하는 상담 현상 자체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연구 전략이다. 장점은 연구자가 계획한 대로 독립변인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내담자가 오게 되고 어떤 것들을 잘 조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연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변이는 통제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모의 상담 과정을 실제보다 단순화시켜 결과 해석이 용이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상담 연구에서 발생한 윤리적 장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게 통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저하돼요.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상담이 실제 상황보다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